자, 여러분 공부 많이 되셨죠? 정말 이 무릎팍 도사에 4시간 동안 말했지만 왜 잘렸는지 편집되고 잘려서 방영되지 않는 그 핵심 내용들을 잘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사실 다 방송돼야 되는데요, 그죠? 다른 그 어떤 프로그램 제쳐두고라도 이런 게 다 되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 듭니다. 말씀해서 하시면서 내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지만 이런 전제하에 경영이란 무엇인가,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정말 듣고 보니까 이 책 제목을 정말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원히 있는 승부를 그동안 계속 해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일문일답 할 시간입니다. 아마 강의 들으시면서 질문을 적으셨을 텐데 저쪽에 질문을 수고하신 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시면은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질문지가 수거되기 전에 제가 한두 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 주요 기업들, 대기업들 특히 보면은 요즘 이제 한참 2세, 3세 경영 체제로 왔다 이런 게 신문에 크게 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나쁘게 말하면 이제 세습 체제일 거고요. 그분들이 얘기한 좋은 의미는 오너십의 어떤 영속성, 그러면서 결단력 있는 경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것은 이런 얘기들도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기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오너 경영으로 잘 되는 데도 있고요. 또 전문 경영으로 잘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경영인이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경영하는가가 중요하고 어느 한쪽에 이렇게 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세상이 사실은 간단하게 이렇게 한쪽이 정답이고 한쪽이 틀리다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그 답이라는 건 극단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오너 경영 체제가 나름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을 한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다 그런 쪽의 장점을 잘 살리면 오너 경영인도 잘 될 수 있고요. 근데 문제가 보다 보면 사실 이렇게 개인의 이익과 조직의 이익이 상충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아무리 작은 조직도. 근데 그런 경우에 개인의 이익을 버리고 조직 전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지. 안 그러면 안 그런 사람이면 전문 경영인도 사실은 안 좋은 거고요. 오너 경영인도 안 좋은 거고요. 네. 그래서 시각을 좀 다르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는 질문자가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친구신지 짝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선동민 씨, 허은수 씨 어디 있습니까? 네, 저쪽에 선동민, 허은수 씨가 좀 직접 말씀드려요.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말씀을 듣게 될지 모르고 왔는데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올해가 지금 30인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게 그 사람이 살면서 계획이란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낌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근데 사람이 그 계획을 짠 대로 모든 인생이 다 흘러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느끼는 그러니까 느끼시건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 정도의 그 앞을 내다보면서 사는 것이 더 좋을지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제가 좋은 말씀을 받고 가고 싶습니다. 목표라는 게 사람마다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랑. 근데 사실 목표가 가지는 의미가 인생에서 목표나 계획이 가지는 의미는 그걸 달성하는 데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그 목적이나 이런 목표 계획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방향성을 제공해 주는 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표가 달성이 되면 그만큼 좋은 건 없는 거고요. 근데 그게 달성되지 않더라도 그쪽에 방향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 아세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이런 계획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다르느냐. 그건 이제 대기업 같으면 이미 이렇게 다 짜여져 있는 시스템과 이렇게 정착된 시장이니까 자기가 계획한 대로 완수하는 게 거기에 미덕이고요. 근데 이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계획의 미덕은 그 계획대로 될 확률이 1%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이때 중요한 거는 자기가 정말로 치열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바뀌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잘 적응하려는 노력,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또 자존심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똑똑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자기 처음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게 방향성은 주지만 또 주변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민진혜 씨 어디 계십니까? 민진혜 씨 그쪽에 계시네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좀 그래도 처음 시작이 의사셨으니까 그거하고 관련지어져서 제 아들이 지금 곧 고3 될 건데요. 이과거든요. 근데 요새 수능 상위 0.01%부터 그 전국의 의과대학을 먼저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공대 그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현실인데 지금 그런 현상에 대해서 혹시 나름대로 의견이 있으신지 아니면 혹시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측 같은 걸 해주실 수 있을지. 제가 작년에 졸업했는데요. 작년에 이제 워튼 스쿨 MBA 졸업했는데 거기가 워낙 좋은 MBA 스쿨이다 보니 대부분 사람들이 제 동기들이 파이낸스 재무 쪽을 택했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로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동기들이 선택하는 거고 가면 굉장히 안정되고 보장받고 월급도 많이 받고 다들 좋아하면서 갔거든요. 반년 만에 금융위기 때문에 전부 다 잘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고 많이 몰려가는 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결코 안전을 보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망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전망에 대해서 누구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고요. 지금 현재 정말로 사회적으로 각광받는 데를 예를 들면 고3이 선택을 하면 그것만큼 저는 바보 같은 거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망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말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표가 못 되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래서 자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로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일을 재밌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일에서 의미를 느끼는지가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지망을 하게 되는 게 바람직한데요. 의대 같은 경우도 제가 가끔 강의 때 이제 직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그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교육부 시절에 우리나라 직업들 수백 개 정도를 직업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제 최상위부터 최하위까지 있죠. 우리나라에서 직업 만족도가 제일 높은 사람 1위가 사진작가고요. 2위가 작가고요. 그리고 3위가 인문과학 쪽 연구하고 그다음 가다 보면 성직자분도 나오고 이렇거든요. 그런 정도 수준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직업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직업은 모델이고요. 예쁘게 태어나면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은데 직업이 되면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직업 만족도 1위와 꼴찌가 같이 일을 하나 생각했는데 근데 직업 만족도 꼴찌에서 2위가 의사, 그 다음에 3, 4, 5위가 화물트럭 운전사, 크레인 운전사, 건설기계 운전사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생활이 힘들어서 고속도로 막아놓고 농성할 정도로 힘든 분들보다도 직업 만족도가 더 떨어지는 게 의사예요.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의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매일 처음 보는 사람 100명을 만나야 돼요. 평생.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주위에서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친구도 없어요. 집에 앉아서 책만 봐요.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다들 의대 갈 성적이 된다고 의대를 보내요. 그럼 이 학생이 의대를 졸업하고 나와서 하는 일은 친구도 없이 말하기도 싫고 혼자서 있기 좋아하는 애가 매일 100명씩 평생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불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병원 개업이라는 게 자기 돈으로 안 되고 은행에서 빚을 얻어서 개업을 하는데, 그렇게 환자를 싫어하면 환자도 알죠. 그럼 자기 싫어하는데 그 병원 왜 가요? 안 가지. 그러면 병원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의사들 중에서 금융사범들이 나오는 게 뭐 한 15에서 20% 비율로 나오는 게 다 그런 경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무리 전망이 좋다고 해도 자기랑 안 맞으면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오히려 금융사범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우려되는 점들이죠. 네. 자, 다음은 장은수 씨. 네. 네. 그 두 가지 질문하셨죠? 똑같은 분이시죠? 아닙니다. 긴 질문은 이 친구가 아, 같이 친구시거나 네, 하나씩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저는 나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십시오. 저는 그 경영을 공부하셨으니까 예. 그 요즘 이제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지지를 얻고 이제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도 보면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치우친 감이 드는데 그 공공 부분의 뭐 이런 구조조정이나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효율 측면이나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따져서 그게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이런 추세들을 어느 한 국가나 이렇게 거스를 수는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사실은 그 자본주의가 정답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보면 항상 이렇게 더 좋은 제도를 찾아서 나름대로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같은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천민 자본주의의 폐해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같으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뭐 무릎팍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이 결과적으로 성공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재능 있고 잘해서 한 부분은 그 중에 일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재능이 많고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그 기회는 사회가 준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성공을 한 다음에도 그 성공을 100% 자기 개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실패를 해도 사실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실패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도 그런 사람들이 다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 성공이 자기 100% 자기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그런 자성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꼭 불가능한 것 같은 건 아닌 게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나는 여기 태어나서 이런 기회를 제공받아서 뭐 그 사람은 약간 농담도 잘하니까 재미있게 놀다 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동안 얻은 것들 다 내놓고 가겠다고 해서 빌 게이츠한테 맡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 그리고 또 이제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는 또 뭐 여러 가지죠. 사실은 그 실리콘밸리가 실패의 요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도 그 실리콘밸리의 성공의 핵심은 성공한 기업들이 있는 게 아니고 실패한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후에 관리가 되고 대처가 되는가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뭐 제도 만드시는 분이나 또는 언론에 계신 분들이 실리콘밸리 가서 성공한 기업들만 보고 그 기업들이 성공하는 요인만 따서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해요. 그게 참 바보 같은 짓인 게 사실은 항상 핵심은 절대 대다수의 어두운 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거기에 있는데 항상 사람들이 밝은 면만 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처리가 정말 필수적이라는 관점에서 하는데요. 근데 또 그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악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시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또 범위가 넓어지는데 현대 뭐 작은 정부들이라는 말도 그렇고요. 현대로 올수록
실제 시장에서의 그 플레이어들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못 당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감시 기능들을 자꾸 이렇게 강화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사람 숫자도 작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감시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도입되는 방법이 1벌 100개거든요. 영어 표현으로는 퓨너티브 데미지라고요. 징벌적인 보상. 그런 걸로 해서 그 사기꾼들이 왜 사기를 치는가 보면 그 두 가지로 판단해요. 하나는 내가 잡힐 확률이 얼마인가 그걸 보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잡히면 얼마나 손해보는가 그걸 봐요. 그래서 곱한 금액이 그 자기가 버는 금액보다 작으면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금융사범들이 많은 이유가 한 번 이렇게 해먹고 어디 숨겨놓고 형 몇 년 살다 오면 평생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걸릴 확률도 작고요. 그래서 이 범죄자들이 많아져서요. 현대 같은 사회에서는 아예 법률 제도도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감시도 강화하지만 징벌적인 배상 같은 걸로 해서 그 잡힐 확률은 높이기가 힘들어요. 전문성들이 워낙 좋아서. 대신에 어쩌다 한번 잡히면 거의 반을 죽여놔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 같은 사회에서는 누구 사기쳐서 재산을 박탈하면 그게 금융사범이 사실은 살인보다 더 나쁜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그런 사람 사형을 왜 못 시켜요? 뭐 그런 식이 좀 혁신적인 발상으로 그런 제도들을 바꿔놔야 그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다 연결되는데요. 실패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려면 그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죽여놔야 돼요. 네, 김성민 씨.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프트웨어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소프트웨어 쪽 패러다임이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이나 이렇게 모바일 쪽 소프트웨어가 많이 나와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 안 교수님이 V3 배포하실 때처럼 지금 개인 개발자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또 반대로 이렇게 시장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거품도 많이 끼고 좀 중복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쪽 앱스 시장 쪽에 앞으로 전망과 개발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거시적인 말씀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까지 대기업들 삼성이나 LG 같은 데서 사업을 하던 방식들은 수직적인 효율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 중에서 하청업체들에게 일을 떼줘서 그 하청업체들이 최단 시간 내에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의 품질을 공급을 해주면 그걸로 해서 경쟁력이 생겼죠. 계속. 그래서 그쪽에 우리나라는 능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아이폰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아이폰 같은 것들 또는 페이스북의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 또 이제 구글 같은 것들이 사실은 수평적인 네트워크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익숙해져 있는 수직적인 모델은 하청업체를 제대로 잘 관리하거나 쥐어짜서 경쟁력을 가지는 건데요. 수평 모델은 뭐냐면 서드 파티죠. 하청업체가 아니라 수평적인 다른 회사, 서드 파티인데 이걸 내 편으로 많이 가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경쟁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닌텐도 같은 회사가 없느냐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수평적인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또는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걸 통해서 우리 편을 많이 이끄는 관리 역량이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맨날 항상 수직적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아이폰 상륙이 주는 의미는 우리나라의 기존의 이런 수직적인 그런 구조와 외국의 수평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제 삼성이나 우리나라 대기업들, NHN도 마찬가지예요. NHN도 구글은 클릭해서 이렇게 수평적인 모델이지만 NHN은 수직적인 모델이거든요. 하청업체로 하니까. 그럼 이게 굉장히 위험해져요.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이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수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은 수평적인 사고로 안 바뀌어요. 기본적으로. 마치 하드웨어 위주의 사고가 소프트웨어 위주 사고로 안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그 저기 개발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열린 건데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위기가 되는 그런 지금은 패러다임의 충돌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 책에 보면은 285쪽에 보니까 왜 원하지 않았던 그 사장의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이런 거 적으면서 자기의 감춰진 영역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내는 게 이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 무릎팍 출연 이후에 많은 댓글 중에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아까 사회적 가치를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좋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혹시 정치의 영역이 안철수 교수님이 지금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감춰진 영역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정치가 뭔지 잘 모르고요. 그리고 그 제가 지금 대학에서 평교수를 하고 있거든요. 보직 맡으라고 하는데 안 맡는 이유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실무형인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이렇게 해서 make a difference 할 수 있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일이 저한테는 제일 보람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편한 안녕구 사실 지금도 저한테 뭐가 제일 지금 당장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중에 뭐가 제일 안락하고 편한가 하면 안녕구소 CEO예요. 그러면 그걸로 돌아가면 저기 굉장히 익숙하고 사람들도 다 알고 여러 가지로 그 교수는 백업이 없지만 회사 CEO는 임원들 백업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훨씬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저는 어쨌든 이 일이 지금 하고 있는 교수로서의 또는 교수 일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한 타이틀이 한 20여 개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는 게 그 누구 남에게 부탁하거나 기대지 않고요. 뭐 누구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고요. 제가 직접 해서 제가 직접 차이를 만들 수 있으면 그게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계속 하고 있고요. 아마도 뭐 최소한 40대는 제가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키우고 제가 제대로 어떤 저기 실무자로서 일을 하는 그런 기간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50대 때는 하실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 저기 저는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무릎팍 도사도 1년 6개월 동안 거절하다가 20대 학생들이 나가라고 하니까 나갔듯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대통령 소속 정보와 전략위원회 위원을 하고 계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뭐 정치권에서 이러저러한 제의가 있었지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자문위원 선에서는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리더십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은 아까 말씀한 리더형인지 관리형인지 느낌을 어떻게 받고 계시는지 우선 표현의 자유가 있는 선에서 예, 자문위원 한 것도 사실은 제가 처음 이제 대통령 자문위원 했던 게 저기 국민의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가 아마 저기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 자문이었을 거예요. 그때 30대 때 이제 자문위원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또 저기 그 제2의 건국위원회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랑 해서 대통령 직속위원회 2군데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선에서 제가 이제 선을 긋는데요. 그래서 자문위원은 사실 실행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문을 아무리 해도 안 받아들여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정치에 발을 안 담그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영역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문위원까지는 정권에 충성하는 기보다는 국가에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까지는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미래기획위원회 그리고 지금 또 최근에 임명을 받아서 저도 이름이 잘 생소한데요. 거기랑 2군데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근데 또 이제 정치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를 들면 예전에 참여정부 때는 정통부 장관 제안 받았을 때 그건 이제 완전히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거 거절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같은 시기 때 한나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 제안을 받았어요. 오세훈 씨 나오기 전에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할 부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딴 것보다 제가 잘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안 편하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해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접받고 남들한테 폐를 끼치면 그게 참 안 좋은 노릇이라 제가 아까 확률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던 게 왜 그랬냐면 제가 어떤 타입이냐면 파워는 권력이나 힘은 제가 즐기는 타입이 못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책임감은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왜 스파이더맨 만화나 영화를 보시면 거기 그런 말 나오잖아요.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그러니까 힘이 그 사람이 스파이더맨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에게 주어졌으면 거기에 따라서 책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힘만 즐기고 책임감은 안 느끼면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전 반대거든요. 힘은 부담이고요. 오히려 책임감만 많이 느끼는 타입이라 별로 제가 이렇게 행복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마이뉴스는 시민 참여형 미디어이기 때문에 제가 즉석에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교수님께서 정치에 나가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편하고 그렇지 않고 지금 이대로 우리에게 여러 가치를 주는 게 더 낫다는 이 1번과 2번이 있는데 한번 1번 손 들어보세요. 정치에 나가는 게 좋을 수 있다. 네. 아니면 2번 지금 이대로가 더 좋다. 아, 예. 압도적으로 맞네요. 네. 이분은 좀 아쉽게 이분 예. 한 말씀. 지금 제가 안철수 교수님 시사인하고 지금 제가 두 번째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안철수 교수님이 뭔가 지금보다 나은 걸 해줬으면 좋겠다. 좀 사회에 큰 그런 바람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상당히 분명하게 느끼는 것은 정치가 과거의 정치와 지금의 정치가 좀 다르지 않나. 과거에는 꼭 여의도로 가고 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또 권력을 획득해서 하는 그런 정치의 시대였다면 지금과 미래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영향을 주는 그런 게 어떤 지금과 미래의 정치. 그러니까 박원순 사회자가 내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치에 영향을 줘서 사회를 바꾸는 소셜 디자이너라고 그런 명칭을 쓰셨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교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은 제 의미에서는 이미 정치를 하고 계신 거죠. 다만 기존에 여의도 가서 흙탕물 튕기고 명편 날리고 이런 건 아무리 봐도 맞지도 않고 이 시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다만 지금 전에도 강의 드렸을 때도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혼자 내가 통제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난 아직은 움직이고 싶고 그게 나한테 가장 잘 맞는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은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는 그런 어떤 구심체가 되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 뭔가 좀 꼭 진보와 보수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뭔가 이 세상을 더 긍정적이고 네. 좋은 쪽으로 끌어갈 수 있는 만큼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다고 느껴지는데 네. 그거에서는 지금 본인이 통제하는 부분,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 누구의 간섭이나 부탁하지 않고 그 영역에만 지금 가신다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을 아쉬움을 타신 거죠. 네.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의 영역에서 어떤 연대 구심축이라든가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정치권에 들어가시라는 건 아니고 새로운 정치를 하라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형태.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이제 혼자 나 혼자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게 강하게 느껴져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으로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현우 씨. 함현우 씨. 예. 안녕하세요. 저 대구에서 지금 막 홀로 학생인데요. 제 대학생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건 질문을 못 드리겠고 교수님도 이제 실패라는 걸 하는 순간은 있을 텐데요. 그 결과는 상관하지 않고 그 실패가 있을 때 그 주위 사람들도 그 실패의 횟수가 좀 횟수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경험이 몇 번 있다 보면 그 같은 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나 이제 이 길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선은 지금 잘 되셨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패가 잘 안 보이지만 혹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좀 절충해서 바꿔간 적도 있는지, 아니면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건 이제 제가 꾸미는데 몇 번을 실패했어요.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도 저를 아껴주시니까 다른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교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저기 우선은 이렇게 제가 CEO 할 때 항상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확신이 차서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 이렇게 의견들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기 뭐 절충하면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그 처음 의견 형성들을 그 주위 사람들이 해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처음에 무슨 결심을 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바꿔놓고 수정하는 그런 모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만 보면 뭐 저기 실패가 안 보일 수 있지만 과정 중에 실패는 많거든요. 그리고 과정 중에 실패도 남들이 성공이라고 여기는데 자기는 실패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고 여기는데 자기는 성공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과정이라는 게 사실 그런데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 혹시 그 책 보셨어요? 승리와 수수께끼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뭐 금융업계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버마에 갔어요. 버마에 놀러 가서 거기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면서 이렇게 정글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스님 한 분이 갑자기 세워달라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말은 안 통하는데 이렇게 지도하면서 뭐라고 하는 걸 보니 하루 종일 달려서 이렇게 밤새도록 달려야 가는 저기 있는 먼 절에 자기를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다른 할 일은 없으니까 뭐 이런 기회에 한번 안 가본 데도 가보자 싶어서 그 스님을 자기 뒤에 태우고 밤새도록 정신없이 달려가지고 겨우 절에 도착했어요. 근데 절에 도착해서 이제 쉬면서 주위를 돌려보려고 하는 순간 이 스님이 다시 나와서는 자기를 바로 전에 자기를 만났었던 그 장소에 바로 데려다 달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황당하고 화도 났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그냥 투덜투덜 하면서 다시 그 스님을 뒤에 태우고 이제 정글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급할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천천히 가면서 주위를 돌려보다가 너무나 정글이 아름답다는 걸 그런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밤새 달리느라고 못 보았던 길인데 낮에 보니까 비가 막 그치고 무지개도 있고 그 예쁜 꽃들이 막 피어 있는 그런 예쁜 정글에서 말은 안 통하지만 체온을 전해오는 스님이 자기 뒤에 타서 길동무를 하면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그때 이제 이 사람이 깨달았던 게 인생에서 목적이라는 게 일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대부분 시간을 차지하지 정상에 있는 건 일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일순간인 그 목적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과정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건 아니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그 책이 전개가 되던데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정말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과정인 것 같고요. 과정에 대해서 남들이 성공이라고 느끼더라도 자기는 실패라고 느끼는 과정들 굉장히 많고요. 또 반대인 경우들도 많고요. 근데 이제 주위의 평가나 평판이라는 게 이렇게 제가 21년째 제가 처음 신문에 났던 게 88년이에요. 그래서 한국 언론에서 21년 동안 계속 이렇게 살아남았던 사람인데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어떤 걸 경험을 했냐면 사람이 열심히 살다 보면 계속 나름대로 내부의 어떤 가치라든지 실력이 이렇게 상승된다고 믿거든요. 근데 주위 평가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언론의 평가나 주위 사람들 평가는 내가 처음에 시작해서 이거밖에 못했는데도 처음에는 주위에서 과대평가들을 많이 하고요. 조금 지나다 보면 식상해져서 나는 그전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과소평가예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이게 좀 지나쳐서 엄청나게 또 성장을 하게 되면 다시 더 오버슈팅해서 과대평가를 하고요.
그런 게 이제 주위 평가나 평판인 것 같은데요. 주위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들. 근데 21년 전에 같은 시기에 저랑 신문에 났던 사람 중에 그 자기 자신이 자기의 진짜 자기는 여긴데 주위 평판이 이거라고 해서 이게 자기인 줄 알고요. 자기는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주위 평가가 여기예요? 그러면 막 실망하면서 같이 주위 평가에 따라서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그대로 고꾸라지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중심을 잡고 그 남들이 평가하는 성공 실패는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느끼는 성공과 평가가 훨씬 더 자기 인생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정도가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오늘 2시간 동안 안철수 교수님과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저는 어려운 시기는 하늘이 우리에게 문제를 고치라고 준 절호의 기회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영혼이 있는 승부를 안철수 교수님께서 해오셨는데,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안철수 선생님과 같은 영혼이 있는 승부를 앞으로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르고 또 우리 모두에게 박수.